요즘 중국의 전력난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탄소 문제가 있고 수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후환경 변화 문제가 있어서 중국이 이 전력 생산에 석탄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쏙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쏙이 뭘까요? 네? 호주하고 어떤 갈등 관계. 예. 호주하고의 갈등 관계는 뭐 때문이죠?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미국. 그죠? 또 하나 더 있죠. 사실 일본은 빠집니다. 엄격히 말하면 Five Eyes라고 해서 영어를 쓰는 5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이 5개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를 해요. 요거를 Five Eyes 국가라 그러고요. 5개 눈. 그 다음에 쿼드라고 들어보셨죠? 인도 태평양 전략을 표현한 그게 이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4개국입니다. 이제 이 국가들과의 쿼드나 파이브 아이즈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호주한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호주산 석탄 수입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도 몇 퍼센트 의존하나요? 호주산 석탄을 한 40% 의존을 합니다. 네, 중국이. 근데 그 40%를 지금 수입을 안 해가거든요. 근데 또 있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쏙이 더 있어요. 이건 거치예요.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는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건 거치예요. 쏙이 있어요. 그 쏙이 뭘까요? 이건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답을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중국의 공산당의 그 지휘 체계 아시죠? 피라미드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1억 명의 공산당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기관, 사무관, 국장, 상무위원, 그 다음에 주석, 그 피라미드 구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도지사나 시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민선시장 뽑듯이 투표를 했습니까? 임명을 했죠. 그러면 지금 중국의 성장이나 주요 시의 시장들이 무엇을 할 시기 같아요? 1년의 성과를 시주석한테 보고할 시기예요. 근데 그 성과 중에 무슨 보고가 들어가 있어요? 너는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였느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탄소 배출 많이 줄였습니다. 성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량을 줄여야 돼요. 그게 행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바깥 외교적인 이유와 내치적인 이유가 동시에 물려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간단하죠. 탄소 배출 문제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면,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배출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산량은 과잉 생산된다 아니면 예전보다 적게 생산된다? 적게 생산된다. 그럼 단가는 비싸진다 싸진다? 비싸진다. 그럼 수출 가격은 비싸진다 싸진다? 비싸진다. 그럼 중국산 제품이 지금까지는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중국산 제품도 가격이 비싸진다. 그럼 우리나라의 물가는 올라간다. 더하기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간다면 환율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 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 자, 이게 이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을 했을 때 살아남아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막 뿌릴 수 있는 제품이 몇 개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지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가면 갈수록 많아지겠다 아니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겁니다. 그럼 줄어들면 우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은 낮아진다는 말은 우리 기업 소득이 떨어진다. 기업 소득이 떨어지면 고용이 줄어든다. 고용이 줄어들면 개인의 소득도 줄어든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을 받아서 국민의료보험 내고 의료보험 내고 세금 다 떼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은 갈수록 줄어든다. 이것에서 얘기해서 또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가치는 더, 소득은 더 떨어진다. 옛날에 똑같이 100만 원 가처분 소득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이제는 중국산 제품 가격이 비싸게 들어오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비싸게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 저같이 베이비 부모 세대다. 아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다. 2, 3,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 이 친구들은 자력으로 집을 사거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인구 구조상으로 옆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가면 갈수록 의료가 발전되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0인데 옛날 같으면 흔히 하는 말로 고래장 들어갈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60은 과거의 40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오래오래 사는데 젊은 세대들은 많이 낳았어요? 적게 낳았어요? 출산율이 0.84잖아요. 그럼 얘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소득도 떨어지고 고용도 줄어드는 데다가 부양해야 될 노령 인구가 증가되면 걔들은 제대로 먹고 쓸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아니다. 해결 못한다.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서 인구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전쟁이 안 나고 지금 뭐가 났어요? 질병이 번졌죠. 그죠? 네, 질병이 번졌죠. 자, 전쟁이 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광주는 역사를 정말 예향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이 역사를 정말 간직하고 가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광주나 호남만큼은 대한민국 역사에 철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당시에 냉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냉전 시대에 전쟁이 어디서 많이 났어요? 동유럽. 그죠? 미국과 소련이 부딪힐 때 동유럽에서 전쟁이 많이 났잖아요. 부다페스트의 소녀 이런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듯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동. 그죠? 근데 지금 소련이 91년도에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동독이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89년도에 이제 냉전이 어떻게 됐어요? 해체됐죠. 냉전이 해체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신냉전의 시대가 됐어요. 21세기 들어와서 누구와 누구의 다툼이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에요. 이 신냉전의 경쟁에서 앞으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유럽 쪽, 동유럽 쪽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어디에요? 지금 센카쿠, 남중국해, 대만 해역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불상사, 그러니까 천재지변 상황에서도 아시아 지역에 많은 변수들이 정치, 군사적인 내용들이 많고 경제적인 문제도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서 이쪽 지역에서 우리나라 같이 제대로 신성장 산업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게 제가 대변화의 시대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될지 변하지 말아야 될지를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서 고민해 보시라. 여러분들은 전남매일신문에서 주최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 참석하신 광주 지역의 유지시고 오피니언 리더십이고 소위 말해서 지역의 리더들이세요. 근데 지역의 리더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문제를 안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고민해내느냐, 이 고민의 목표가 어디 있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내 자식만, 내 가족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일단 뭐 나만 하면 되지, 내가 그 사람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지금. 그 결과 지금 모 의원 아들이 퇴직금 5년이라고 모시고 이해가 되세요? 땅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냈는데 시에서는 1원 한 푼 가져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몇천억을 가져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철학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자유주의예요. 극단적 자유주의예요.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자,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뭐가 되죠? 과세가 되죠. 이거는 나의 능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정부가 뭐 하는 짓이에요? 강탈해 가는 짓이에요. 맞죠? 이게 자유주의 철학에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게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과 같은 자유와 민주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국가들은 이런 철학적인 배경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져서 오늘날 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산업화는 성공을 했어요. 그죠? 산업화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성공했어요? 민주화 달성. 5.18 민주화의 성령이고 민주화 달성했잖아요. 87년도에 이한열이 철당 직격으로 맞고 넥타이 부대까지 나와가지고 민주화 만들어지고, 대통령 뽑고 좀 다 김대중 선생 때 어떻게 했어요? 지자체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어졌잖아요. 민주화까지 됐어요. 뭐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유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했어요? 청산리 전투에서부터 일본 애들을 밀어내가지고 노량대첩이나 저 한류수도 대첩에서 일본군을 갖다가 수장시켜서 우리가 찾은 자유예요? 아니면 독립군이 2차 대전에 이겨서 얻어낸, 곁다리로 얻어낸 자유예요? 옆에서 던져준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토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다 할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골고루 공정, 공평,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하느냐? 아니면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자유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토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샌들이나 존 롤스 같은 교수들이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가지고 강의를 막 하면 수백만 명의 1학년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까지 쭉 올라오면서 시민이란 무엇이냐,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자유란 무엇이냐, 산업혁명을 거쳐서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된 빈부의 격차를 놓고 막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사상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평등 박애 정신이 뿌리쳐 나왔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쟤들은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공자 선생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맹자 선생은 없습니다. 왕은 덕이 있어야 된다. 이때 덕은 뭐예요? 도덕을 말하거든요. 윤리를 강조하신 거지. 시진핑이 하고 있는 저 정치는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잖아요. 그죠? 거기도 민주주의가 들어갑니다. 근데 시진핑이 하고 있는 정치는 어떤 정치예요? 자유주의 정치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전제주의 정치잖아요. 거의 뭐 독재 정치를 하다시피 하잖아요. 중국의 정치 체제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닥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이 뭐냐? 이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거기서 뭔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서 그거를 같이 추구하는 시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자체를 했더니 저런 식으로 해놓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통계 보고를 잘 올려야지 내가 출세를 하니까 옛날에 허위 보고가 다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중국은 허위 보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중국 통계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 경제가 주구장창 갈 수 있겠는가? 글쎄요. 경험에 맞지 않습니까? 독재 정치가 산업화를 일으켰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으로 초항합니까? 국민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생각을 바꿔요. 인권 찾고요, 네? 민주 찾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역사를 목도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게 얼만큼 가겠느냐? 미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은 우리 이미 선험적으로, 먼저 선자 경험할 험자, 선험적으로 다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국가는 전략을 세울 때 중국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때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죠. 요새 하도 무당들 많이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누구는 무당처럼 딱 짚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쪽 나라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요동을 쳐요, 안 쳐요? 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어떻게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뭐예요? 맨날 TV에서 트시면 국민가수, 야 이번에 노래 잘하더라. 트로트, 야 그거 뭐 TV조선 보니까 이거 트로트 지 노래 하나도 없어요. 옛날 대학가요제는 전부 무슨 곡이에요? 창작곡입니다. 말로만 창조경제 뜻들면 뭐합니까? 창작한 거에 대한 가치와 예우를 하나도 안 해주는데, 네? 차라리 나훈아나 남진씨나 이런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그 유명한 노래 아무나 잘 불러도 다 잘 부르는 노래인데 거기에 다들 뿅 가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과연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아니면 아이고 난 모르겠다, 뭐 이 나라는 나라니까 뭐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새끼 내 가족만 잘 지키면 된다, 뭐 누가 되면 난 미국으로 뭐 이민 가버리면 그만이지, 이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걸 이제 어렵게 다 멋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첫 번째 과제,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중국이 2049년이 되면, 왜 2049년이냐 2050년이냐, 중국 공산화가 1949년 10월 1일 날 됐어요. 모택동이가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오성기를 휘둘면서 장개석이 엉덩이 걷어차서 대만으로 쫓아보내고 이제 우리는 공산화가 됐다 한 게 1949년 10월 1일일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지난 2049년 2050년에 우리는 미국을 뛰어넘는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뭐 있어요? 없죠? 없어요.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대표사님한테 그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광주 송정초등학교 저기를 한 학기 다녔어요. 그때 팬들하고 동네 일에 가가지고 비행장 이렇게 헌병들, 미국 헌병들 지나가면 해라고 그러면 미국 헌병들이 풍선껌하고 MMA 초콜릿을 던져줬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 만경강 다리, 뽕뽕다리라서 구멍 뚫힌 다리였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죠. 그 시절에. 근데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 세계 각국의 음식이 다 모였어요. 피자, 뭐 없는 음식이 있어요. 인도식 카레, 타이 식품, 베트남 쌀국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뭘 먹고 사실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아까 드렸어요. 여러분 미래 손자와 손녀들에게는 뭘 남겨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자, 나라도 이렇고 미래 세대가 이러면 앞으로 자식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나요. 교육제도가 이렇게 타프하고 이렇게 스카이에 집중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지방대 나와가지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를 삐집고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땅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100년 지나서 중국 사람들이 애를 놓고 자녀를 키우고 하면 이게 누구 땅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하는가? 이 문제가 세 번째 문제.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그냥 이게.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지도자나 지방의 여러분들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저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에서 유명한 호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번에 땅을 얼마치 샀는데, 집을 샀는데, 세금이 얼마나, 전부 이야기예요. 거기에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공정이 어디 있고, 거기에 공평이 어디 있고, 거기에 정의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손가락질 딱 한 사람 할 수 있죠.
국가 지도자들이 다 됐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들이 이순신 장군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대첩을 막 벌이고 있을 때, 야, 이순신이가 임진왜란에서 우리를 구했다라고 했으니까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입니다. 저놈 진짜 나쁜 놈이니까 저 꼭 뺏겨갖고 쫓아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농사질 땅도 없는데 거기다 고속도로 왜 까냐? 차도 없는데. 네? 그 다음에 황제철 만드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도 안 만들고 못 만들고 배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그 제철은 왜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국민들은 들으면 어때요? 쫄깃하잖아요. 맞아. 지금 농사 지어갖고 보릿고개 넘어야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은 자동차고 포항제철이고 경부고속도로야. 전반적으로 일본하고 한일 정상회담 해가지고 국교 정상화하려고 저러는 거야. 저놈 베트남에 보내가지고 우리 장병들 피 묻은 돈 가지고 지금 적하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쏘기라 그랬잖아요. 1968년도에 독일을 방문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일을 방문했을 때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고를 합니다. 세 가지 해라. 첫째, 고속도로 만들어라. 둘째, 제철회사 만들어라. 세 번째, 국민교육이라. 이게 독일 총리가 가르쳐준 비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다녀오신 분 계시죠? 미국 가신 분 계시죠? 한 번씩 갔다 오셨죠? 고속도로 다녀보셨어요? 미국 고속도로? 그 80번 고속도로 워싱턴 DC에서 출발하는 그 고속도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사람 이름을 따서 되어 있는데 아이젠하워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고속도로가 언제 놓였을 것 같아요? 1950년부터 고속도로 건설했습니다. 동서횡단 고속도로.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그게 아이젠하워 고속도로 같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아이젠하워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느님이 나타나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알라가 나타나서 야, 미국을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고속도로 깔아야 돼 라고 계시를 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서 봤을까요? 보고 느꼈겠죠. 어디서 보고 느꼈을까요? 네? 로마? 아니, 고속도로 그러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잖아요. 독일. 히틀러가 아우토반 깔았잖아요. 뭐 하려고? 침략하려고. 근데 그 아우토반을 아이젠하워가 미국 사령관으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반을 까니까 어떻게 돼요? 자, 고속도로를 까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기름 넣는 주유소 필요하죠. 호텔이 필요하죠. 사람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고 물자도 어떻게 돼요? 서쪽에 있던 과일들이 동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쓰고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제의 순환이에요. 과연 그런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대한민국에서 키우고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면 저는 이런 걱정 안 하겠습니다. 다 알죠? 야, 그거 다 아는 이야기야.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 저도 그래서 아마 차차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웃으시네. 심각한 거 아닌데. 자, 이제 20세기는 저물었어요. 21세기에 새로운 패권이 열리는 시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던진 이런 내용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어느 것 하나 끊어져서 스타카토, 음악 하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타카토라고 딱딱 끊어서 표현한 건 아니에요. 이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니까, 리더들이니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부자가 상대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것 같다. 미중 분쟁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줄 잘 서야 된다. 우리는 줄무나 아이가. 썩은 토마토 잡으면 죽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미국을 잡아야 되나 중국을 잡아야 되나? 기술 냉전이 심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되냐? 코로나19 우리 얼마나 괴롭힐 건가?
그 다음에 신산업의 핵심, 북한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짊어지고 삽니다. 뭐가 없어요? 해법이 없잖아요. 자연과학은요, 자연과학 NH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만들어진다, 실험해보자 그러면서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해요? 빵 하고 터지죠. 터지면은 실험실에 있는 애들이 좀 다치겠죠. 그죠? 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실험실 안에만 뻥 터져가 다 그냥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과학, 경제정책, 외교정책, 국가안보정책 이런 사회과학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부동산 정책 실험하다가 박살났잖아요. 25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 여러분에게 질문. 부동산 시장을 딱 놓고 보니까 시장과 싸워서 정부가 이기는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질문이에요. 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된다. 경제학 교과서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라 함은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만나서, 자유롭다는 것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네?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서 용역과 재화, 물건이나 서비스를 가져가서 그 누구도 반대하고 막거나 뭐 차단하거나 이런 거 없이 다 같이 시장에 가서 수요와 공급이 맺어지는데 가격을 맺는 것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다 맡겨놓으면 된다. 시장과 싸우지 마라. 맞다, 틀리다. 그죠?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 공감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시장에 맡겨두면 힘있고 자본 있는 자본가들이 땅을 도리해가지고 땅값을 엄청 올려. 걔들이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가를 엄청 올리고 팔아먹어. 그러면 시장의 완전 경쟁 체제가 돼야 되는데 독점이 되고 과점이 되면 오히려 가격에 문제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규제를 해야 돼. 근데 그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할 것이냐, 기관이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불편부담,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그나마 시장이 그런 악작용으로 가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딱 걸 수 있는 게 누구다? 정부. 그러면 정부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 퍼블릭 서번트의 관념이 철저해야 된다, 철저할 필요가 없다. 철저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국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부정과 부패를 하지 않고 35년 열심히 봉직을 했을 때는 옆눈을 돌리지 않고, 야, 내가 이거 눈만 감아주면 한 10억 생기는데, 눈만 감아주면 한 5억 생기는데 이 짓 하지 않고 열심히 국가 공무원으로서 봉직을 하고 나왔을 때는 내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국민이. 이게 서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구의 자유라는 개념과 우리의 자유라는 개념의 차이. 우리가 흔히 미국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부동산 시장만 시장입니까? 무슨 시장도? 자동차 시장.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누구예요? 현대기아, 독과점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파는 제네시스와 국내에서 파는 제네시스가 똑같은 품질이다? 아니다? 틀리다? 틀리다. 어느 게 더 싸다? 가격도? 미국이 싸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규제 안 해요. 그죠? 미국에서 한 77인치 TV를 사려면 요즘 가면은 한 얼마 주고 사잖아. 한 600불 주면 사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만 원 줘야 되죠. 한 15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요. 왜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해보지 않아요. 제가 몽골에 가끔 가면 몽골에서 쇼핑을 하고 오는데 몽골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우리나라보다. 몽골은 제조품이 없잖아요. 다 수입하거든요. 근데 더 싸요. 뭐 때문에 차이가 나죠? 관세. 그럼 관세 정책은 무엇을 또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한 번쯤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국회의원 의원들을 뽑아놓고 국회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뽑을 때는 유권자님은 나중에 배치 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러잖아요. 턱딱 돌리고, 그죠? 그분들이 여기에 뭐를 3억을 유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돈, 여러분들과 제가 피땀 흘려서 일하고 그 일한 갈취해간 그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예산뿐만 아니라 뭐까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결산까지 봐야죠.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금 막 펑펑 쓰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 여러분 가장이시니까,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집에 가장이시니까 회사에서 비용이 나가면 그 비용이 왜 나갔는지,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은 이윤은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뭘 해야 돼요? 수익을 많이 내거나 비용을 보정시켜 놓고, 아니면 비용을 낮추거나, 그래야 수익이 이윤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는 옳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무시받을 짓을 하는 국민은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들이 뭔지는 압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주식 시장 어떻게 될 거냐, 금을 사야 되냐, 현금 가져야 되냐, 땅 사야 되냐, 여러분 개인적인 관심,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 점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은 모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중국이 이길 거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중국은 아까 말한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젊은 사람들을 막 뽑아 올려서 위에까지 경쟁을 시키는 그 구조가 너무나 경쟁적이고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중국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막 중국의 우수성을 이야기하세요. 저같이 미국서 공부하고 약간 미국에 편향됐을 수도 있는 사람의 생각은 팔짱을 딱 껴요. 그럴까? 그럼 미국은 그 짓 안 할까? 미국도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은 저 같은 사람이 정부의 주요 기관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럼 자문위원이니까 정부의 주요한 현안들을 논의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그 현안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게 채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책자화돼요. 책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전국 대학에 쫙 뿌려요. 네. 그 다음에 미국 대학생들 중에서 아이비리그,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 예일, MIT 이런데 정치외교학과 나온 애들 중에서 정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애들은 워싱턴 DC로 와요. 와가지고 이런 연구소, 상원, 하원 의원에 인턴십을 월급 한 몇백 불 받아가면서 인턴십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 2년 경력 쌓고 난 다음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요. 미국의 시스템은 어떻다? 자유분방하다. 중국의 시스템은 일렬대오로 한 방향으로 전부 다 일치 단계에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어느 것이 더 나을까? 모르겠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패권을 친 미국이 앞장섰던 걸 보면 미국의 방법도 중국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과 바이든의 미중 간의 갈등, 중국이 부상하게 된 배경 속에 중국이 잘해서 승리를 했다. 중국이 정말 잘해서 승리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미국이 딱국질하는 바람에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올라왔을까요? 저는 후자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국제질서를 깡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틈에 중국이 어떻게 해요? 외교전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막 많은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들에게 원조를 막 줬어요. 원조를 줬는데 그러면 돈을 구워줬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지금. 이게 중국 정부의 벌칙덩어리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가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 못했다. 성공 못했어요. 두 번째, 중국이 결정적으로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모든 수출입 결제의 60%를 뭐로 한다? 달러로 합니다.
금융 패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비트코인 문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문제, 이 문제를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할 때 홍콩에서 결제되는 달러 자금에 홍콩 달러의 고정 환율 제도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올려버리려고 했어요. 미국이. 그것 때문에 시진핑이가 한 번은 미국에다가 쏘리 한 적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쏘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송홍빈 교수의 화폐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해요. 과연 세 번째, 인간은 창의력을 개발을 하는데,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죠. 엔트, 저 알리바바의 누구죠? 마윈이 하는 금융회사 엔트 상장하려고 하다가 IPO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했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네. 그렇게 규제를 해버려요. 생각을 해도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와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의 차이는 언젠가는 나타난다. 단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억 인구라고 하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왜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삼성병원을 비롯해서 보험부터 시작해서 이런 회사들을, 반기회사들을 거느릴 수 있느냐? 직원이 30만인데 30만 직원한테 월급을 줘놓고 삼성화재 보험 들게 하고 삼성생명 보험 들게 하고 삼성병원 가서 치료받게 하면, 삼성의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서 밥을, 구내식당을 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돌아요? 삼성 안에서 돕니다. 그럼 중국은 1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걸 이제 경제용어로 economies of scale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스케일이 크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죠. 그걸 economies of scope라고 해요. 범위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15억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작업자족 할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버티길 수 있는 게 중국의 입장. 미국은 야, 우리가 4억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전 세계 영어권에 있는 국가들은 다 우리하고 이야기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모든 정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가져가고 다 써.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야. 근데 거기에 중국이 하나 훅 하고 훅을 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5G 기술에 화웨이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허걱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5G를 중국이 개발할 수 있었을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기술자들을 휴일에 잠시 모시고 와서 배웠어요. 또 몰래 태워다 드리고 요걸 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뭘 했어요? 모시고 오고 가서 이렇게 직접 견습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해요? 네? 메일, 이메일, 그거를 조금 더, 메일은 맞습니다. 조금 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해킹하면 되잖아요. 해킹하면 되잖아요. 아니, 미 대선 때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장난쳤다는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선 때 북한이 해킹할까 안 할까? 한다. 당연히 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비트코인 30억, 3억 달러인지 가져갔다는 이야기 들렸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는 해킹하는 시대예요. 그만큼 정보의 전달 속도가 배달보다 더 빨라지고 양이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5G로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돼요? 잠깐만, 너희들 지적재산권 엉망이야. 따지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히트친 게 뭐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의 원, 이게 뭐예요? 이거 모르세요? 오징어 게임의 원이 뭐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도장 3개를 가져왔어요. 천부인 도장 3개를 가져왔어요. 하늘 동그라미, 네모 땅, 세모 사람. 원래 이거는 동그라미 안에 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이 점이 뭐예요? 뭐 외설스럽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점이 하나 있으면 핵이잖아요. 핵. 이게 R이에요. R.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R.
여성의 그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X표를 이렇게 그어보세요. 동그라미에다가 가운데 점을 하나 딱 찍고 X표를 딱 그으면 삼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네,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4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삼각형은 아래를 보고 있죠? 요거는 식물이에요. 식물은 다 땅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삼각형이 위로 보고 있으니까 요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 그럼 옆으로 있는 게 2개가 있죠? 이게 뭐예요? 4발 달린 짐승, 옆으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물고기 같은 이런 짐승. 네. 그런 모르시구나. 그런 철학적 내용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 그 오징어 게임에 투자한 회사가 누구예요? 200억 투자했어요. 200억 원. 넷플릭스가. 2009년도 아무도 이 시나리오를 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넷플릭스가 2009년도에 나왔던 시나리오를 샀어요. 200억 주고. 대박이 터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 수익을 먹을 것 같아요? 제작비에 플러스 10에서 20% 정도.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먹어요? 넷플릭스가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대장금, 이란까지 갔잖아요. 그죠? 허준, 또 뭐 있죠? TV 드라마? 미나리, 기생충, 오징어 게임, DP, 이거 다 히트쳐요, 지금. BTS, 블랙핑크, 전 세계를 다 누비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요즘 나오는 엠넷에 보시면은 스트리트 워먼 파이터라고 여성분들 춤추는 것도 나와요. 왜 우리가 문화를 정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요. 바보처럼. 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개발해 놓고도 돈은 누가 벌어요? 미국 애들이 벌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이거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이익을 창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애플 폰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기계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조립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중국 보고 생산해서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플랫폼이 뭔지? 네. 이거를 경제용어로 무슨 경제라 그러죠? 조세 경제라고 해요. 조세 경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소프트웨어 하나만 개발해 놓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처럼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때가 되면 뭐만 하면 돼요? 가방 하나 메고 수금하러 다니면 돼요. 세금 걷으러 다니면 돼요. 그 경제가 났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노동투쟁 만상하자 이러면서 노동법하고 맨날 싸우는 경제가 나요. 전자가 났죠. 우리가 지금 빨리 그리 가야 되잖아요.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플랫폼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가.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왜? 왜? 기업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지금 50m 앞에 가 있으면 정부는 어디에 있어요? 예, 출발선도 아니고 출발선에서 뒤로 30m가 있어요. 흔히 하잖아요. 대한민국 문화, 기술, 기업 모든 것은 앞으로 가는데 정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뒤로 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와 평등과 민주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부족에서 생긴 결과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가면은 뭐 쭉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1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해법 쪽으로 갈까 싶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부터 최근까지 돈 푼 액수에 미국이 얼마를 풀었는가 보니까 한 11조 정도 풀었어요. 11조 달러.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1병이 넘어요. 그러면 돈값이 어떻게 돼요? 달러를 풀었어요. 돈을 11조로 확 풀어버렸어요. 미국 달러 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돈값이 뭐죠? 우리가 물을 사면 물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값은 뭐예요? 금리. 돈을
빌리니까 돈은 사고 팔고 못하니까 빌리잖아요. 빌리면 돈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금리죠. 이자. 그러면 이자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돈값이 떨어진다 그러셨으니까 이자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0%. 거기다가 물가 올라간 걸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도 내가 비용을 주면서 돈을 맡기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미국이 11조를 풀었으면 우리도 11조 원에 해당하는 1경을 풀어버리면은 환율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변함이 없죠. 두 나라 경제가 똑같이 튼튼하다면 1대1로 비교가 된다. 근데 이제 미국 경제 우리가 좀 나으니까 그래도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달러가 1196원까지 올라갔죠. 예,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뭔 일인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앞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가만히 놓고 보면 한국 경제가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맞이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변하게 되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도 답이 나오는 거죠. 미국이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슨 일이 발생되면 뭐가 최고예요? 무슨 돈이 최고예요? 달러.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달러가 되니까 우리나라 돈은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절하라고 해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절대적으로 하락했다. 절하. 이해되셨죠? 네, 절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좋다, 나쁘다? 좋다. 비싸게 파니까.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나쁘다.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가는 양이 많아진다, 작아진다, 앞으로? 공급 부족이잖아요. 공급 부족.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뜨고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요즘. 아무것도 안 떠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물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거기다가 뭐까지 뛰고 있어요. 지금 기름값까지 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고 원화는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열심히 수출해봤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만회할 만큼이 안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어둡다. 그러면 기업의 미래 수익, 기대 수익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하락. 그럼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은 올라간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자, 기업이 수익이 안 좋고 미래의 소득이 불확실해지면 고용이 없어지고 금리값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금리가, 그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장사는 안 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값은 내야 되는데 이자값 낼 돈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내놔야 돼요? 부동산 내놔야죠.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중소기업인들 중에서 경매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부도량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이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어떻게 돼요? 70%씩 DC가 돼가지고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치가 100이라 그러면 얼마로 떨어진다고요? 70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누가 타격을 받아요? 개인은 당연히 타격을 받고 기업도 타격을 받고 또 누가 받아요? 은행. 그럼 은행은 손해볼 짓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자를 더 올릴까요? 덜 올릴까요? 더 올리죠. 그럼 돈 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점점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버블이 끼었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가는 거 보셨어요? 5년 가는 거 보셨어요? 몇 년 가는 거 같죠? 한 2, 3년 가니까 또 정상적으로 오죠? 예. 그 몇 년 버티면 된다? 한 2, 3년 버티면 된다. 조건이 있어요. 2, 3년 뒤에 IMF 때도 경험했잖아요. 나라가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한다면 그러면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 중요 시점에 와 있잖아요. 이 결정이 대한민국의 2년, 3년을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사이다 발언하는 걸 가지고 대통령 뽑을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 뽑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셔야죠.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토론하고 밝히면서 고민의 일단을 털어내놓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공무원과 그런 기업인과 그런 개인이 대한민국에 더 많으냐 더 적으냐,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다 경험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경험을 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하고 선생님하고 이해관계가 비슷해요. 근데 겉으로는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알고 보면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저하고 이분입니다. 왜 그렇죠? 중국이 성장할 때 누구의 돈이 필요했죠? 아니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한테 돈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돈 안 대줬으니까 우리가 광부나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그 월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기도 했지만, 베트남 전쟁 가서 우리가 피를 바쳐서 돈을 수입을 얻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렵게. 그러면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시작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누가 빌려줬을까? 미국이. 왜? 돈 냄새 제일 잘 맞는 나라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 기업이에요? 지옥에 가고 이율이 생긴다 그러면 뛰어들어갈 애들이 기업들이에요. 맞죠? 그 미국 기업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속내를 들여다보십시오. 중국이 미국의 나스닥이나 S&P나 다우에 상장을 할 때에 가장 뒤에서 힘을 많이 써준 나라가 누구 나라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건 생쇼입니다. 네? 생쇼. 우리가 빨리 그 본질을 깨달아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걔들 싸우는 척 할 때 우리도 뛰어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떡을 만져. 옛날에 이우락 씨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떡을 만지면 뭐가 묻는다? 떡고물이 묻는다. 떡고물이라도 챙겨서 나와야 됩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곁에 와 있어요. IT 강국이잖아요. 문화 강국이잖아요. 그죠? 광주다운 문화를 만들어. 옛날에 서편저지에서 하여튼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겁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걸 읽어보시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발전의 속도를 설정하고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 기업가 정신과 위험을 감수한 소수의 개인이 일반 대중 앞에 서서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게 메르켈이 한 독일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건 여러분과 제가 한 2,000명, 3,000명이 된다 아니다. 한두 사람이다. 한두 사람입니다. 이해하십시오. 한두 사람입니다. 그 한두 사람 잘 뽑으시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독일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이 자료는 저 매일신문, 전남매일신문사에 부탁을 하시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냥 제가 뭐 힘들게 만들긴 했지만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세계경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미국의 1,500대 기업, 미국에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500대 기업의 CEO분들한테 여쭤본 내용이에요. 당신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금값이 한 1,70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는 만약에 뛴다 그러면 한 120불까지 뛸 수 있을 것 같고, 떨어진다 그러면 60불 달러갈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7, 8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OECD 전망의 오류라고 제가 했는데, 뭘 오류했느냐?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절대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다. 왜? 유가 오르고, 중국이 그동안에 노동자들 12시간 일하게 해서 노동 착취를 해서 싼값으로 다 수출을 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버거킹이나 이런 데 가면 어린이 장난감 줬거든요. 그 장난감요, 그거 뭐 1센트도 안 해요. 왜? 중국 제수들이 다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네? 그런 제품의 수입 가격이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중국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올이라고 했던 겁니다. 꺼져버렸네. 네. 미 연준 기준금리는 아마 내년 정도에 올릴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다 먼저 올릴 거거든요. 네, 내년도에 미국이 한 번 내지 두 번 올리면 우리는 두 번 내지 세 번 올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 악재, 악재. 주식시장에는 호재, 악재, 악재.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전부 다 악재. 자, 미국 소비자 물가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이게 CEO분들한테 물어본 질문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향하죠.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죠? 이제 조심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 CEO들도.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에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미국 경제도 이제는 하락할 것 같다. 자, 너 자본 지출 어떻게 할까?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건 투자를 말하는 거죠. 자본 지출도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올라가다가 잠깐만 브레이크 확 걸어버렸어요. 자, 고용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고용은 고용도 역시 자본 지출이 줄어드니까 고용도 브레이크. 그 다음에 판매 예상은 어떻게 돼? 아이고, 판매 11월 달 다 돼가는데 연말에도 판매량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전망은 지금 하락이다 상승이다? 하락이다. 금리 올라가고 주가 하락하고 채권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소위 말해서 다르다는 디커플링, 미국에서 떨어지고 있다. 아니다. 미국과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아까 말한 이제 중국의 피라미드 정부 구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중국 경제 성장률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중국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한 3.9가 나왔습니다. 3.9. 그러니까 중국도 물가가 올라가요. 왜? 전력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용이 올라가죠. 그죠? 노동임금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이제 다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건 뭐가 떨어진다?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빚진 사람이 좋다, 돈 받을 사람이 좋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빚진 사람이 좋죠. 돈이 그냥 빠졌으니까 갚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디플레이션 돈이 없다거든요. 돈 가치가 올라간다면요. 그럼 디플레이션 때는 채권자가 좋다, 채무자가 좋다. 채권자 또박또박 돈을 갖다가 수금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도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중국의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 문제, 지방의 부실 채권 문제, 관련된 게 헝다그룹 있죠, 그죠? 헝다그룹 부동산 심각하게 그려져야 돼요. 판타지아라고 또 다른,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중국 판타지아 그룹이 화양년 그룹이에요. 예, 꽃화자에 꽃뿌리 영자에 뭐 그런 그룹인데, 그 부동산 업체도 지금 부도 위기예요. 정부가 사느냐 마느냐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중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쭉 보시면은 나쁜 거는 올라가고 있고 좋은 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지를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경제도 지금 별로 안 좋다. 그럼 한국 경제 실질 경제 성장률 이거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예, 올라갈 것이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한 4.9 정도 될 것이다 올해. 그래 봤는데 지금 6%까지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보는 겁니다. 내년도 그러면 올해가 6% 가면 내년은 더 떨어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기저효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렇게 표현하니까 올해 올라가 버리면 내년에 떨어지는 거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예. 자, 정부 부채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부채가 급증,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정부 부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소비자 물가 역시 이건 제가 통계를 안 믿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는 체감 물가가 장바구니 물가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 수거를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농산물 가격도 다 올라가요. 잡화오름도 다 올라가요. 거기다가 이제 기름값 올라가죠. 전부 다 올라가는 날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1175원대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모양인데요. 119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200원 돌파는 시간 문제고요. 만약에 12월 달에 미국이 통화 스왑 300억 달러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환율은 1300원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아무리 한국의 정부가, 차기 정부가 뭐 미국 반미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설마. 네, 어쨌든 1200원대는 한 번은 볼 것 같다. 네. 주식시장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장면. 23,000대 무너졌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한 8개 항목을 쭉 적었어요. 8개 항목을 북한 문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를 다 취합을 했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됐을 때 환율은 어떻게 갈 것이고 미달러, 원화, 위안화, 원화, 엔화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참고하셔서 전망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보통 저거 기업 회장님한테 이제 자문을 제가 하는데 자문 자료로 제가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제가 포함을 시켰으니까 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2022년) 되면 금리 오르고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 어렵고 중소기업 어려워지고 좀비 기업들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중소자영업자, 상공인들 진짜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에 대한 대책,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부동산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된다. 왜?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산층,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버티지 않고서는 뭐가 무너진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 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부채 규모 약 500조 원. 지금 장사가 안 돼서 1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 대책으로 이분들이 결국은 이자값도 못 내고 담보대출로 받았던 주택이 경매로 들어가 버리면 집 잃어버리고 길거리 나앉게 되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1번, 제가 볼 때 부동산 대책이 1번이 아니고 중산층 잡기가 1번, 서민 잡기가 1번. 돈 있냐? 돈 있습니다. 뭐가 있죠? 캠프, 한국자산관리공사 돈 30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말씀에 시간이 뭐 그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유가 오르고 다 오른다. 떨어지는 건 주식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 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2022년은 조심하자. 그렇지만 2022년, 2023년만 잘 넘기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